저 다시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뷰티코리아에서 응용지원 담당을 하고 있는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볼 컨텐츠는 환경 샘플 분석을 위한 추출 솔루션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실 내용들은 일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보통 팝스라고 부르죠. 팝스 혹은 POP라고 부르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이 팝스를 분석하기 위한 전체 워크플로우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출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요. 하나는 제가 고전적인 추출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속슬렛 추출법에 대해서 장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속슬렛 추출법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통 공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시간, 16시간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요. 이거를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비들이 나와 있어서 이 가압 추출법이라는 것도 추가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질답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저희 이런 잔류성 유기물질,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저희가 보통 팝스라고 부르는 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데요. 가장 최근에 핫한 거는 아무래도 대기나 토양에서의 pH, 혹은 퇴적물이나 토양, 혹은 생선 이런 데서의 PCB 이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환경물질, 다이옥신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혹은 난연제 성분들. 그 외에 이제 다른 오염물질들 저희 스톡홀름 협약에서 맺어진 다른 오염물질들을 통칭해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유기 오염물질들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 그대로 잔류성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과 먹이사슬에 의해서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농도로 축적이 되겠죠. 사실 축적이 되는 것 자체가 축적돼서 문제가 안 된다라면 괜찮은데 가장 또 문제되는 게 인체 건강에 유해한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팝스들은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거는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게 되는데요. 이제 농약 같은 것들이 보통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되겠고요. 비의도적으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의 pH 혹은 다이옥신, 공장물질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으로 많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다른 이제 물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낮은 농도의 샘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ppb나 ppt 단위이고요.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수 ppm 수준이어서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들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어디에 녹아 있는지 이런 매트릭스를 저희는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환경적으로는 대부분 흙이나 토양, 퇴적물, 혹은 대기나 수질 쪽에 보통 수질 정도가 대표적인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식품이나 사료, 혹은 전자제품의 이제 전자 폐기물, 혹은 전선 이런 것도 다 매트릭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팝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높은 신뢰도와 퇴수율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오염도 당연히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공전들이 있죠. 공전을 준수할 수 있는 추출법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험실 효율을 위해서 빠른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높은 신뢰도와 회수율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앞에 보셨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저희 디텍션 리밋에 벗어나든지
정량 리밋을 벗어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수율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환경물질 분석을 위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인데요. 일단 크게 균질화나 드라잉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균질화나 드라잉 과정에 혹시라도 대기에서 pH나 뭐 이런 걸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포집 단계가 여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균질화나 드라잉을 하는 이유는 일단 드라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추출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데요.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 유기용매들이 보통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자체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 일단 그 물이 같이 추출되면서 다음 분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샘플이 수분으로 젖어 있으면 유기용매 자체가 소수성 유기용매가 안쪽을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출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전에 꼭 수분을 제거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균질화 작업이 있는데요. 균질화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냥 믹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잘 섞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1kg의 샘플 중에 저희가 5g만 채취해서 측정을 할 건데 이 5g이 이 1kg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샘플이 다 균질하게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줘야 하고요. 그거 뭐 사료나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덩어리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일단 갈아서 섞어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사용되는 게 드라잉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동결 건조기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믹서 형태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균질화나 건조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추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속슬래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는 이제 PSE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가압 용매 추출 장비에서 PSE라고 하는데 PSE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비의 차이점은 뒤쪽에서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업 단계가 있는데요. 클린업은 저희가 추출을 하면서 물론 추출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물질만 딱 추출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분도 같이 추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추출물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추출물들이 나중에 분석 단계에서 저희가 보려는 물질과 오버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분석 장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른 추출물이 들어가면 혹은 저희가 보려는 타겟 물질하고 겹쳐서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이제 클린업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린업 과정은 대표적으로 뭐 필터링부터 시작해서 혹은 뭐 정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수분 제거를 위해서 수분 제거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린업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 추출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뭐 적으면 100ml, 뭐 수십 ml에서 많으면 한 200ml 정도의 추출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분석을 위해서 이 추출물을 다시 농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로터리 이베포레이터, 회전 증발 농축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높은 효율을 위해서 이런 저희가 병렬 증발 농축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PAH나 뭐 PCB 이런 데 사용하시는 데서는 12구짜리 옵션을 사용하셔서 한 번에 12개의 샘플을 다 농축을 하실 수 있도록 동시에 농축을 하실 수 있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바이알이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리는데요. 이런 형태로 바이알이 생겨서 여기 아래쪽은 따로 이제 쿨링을 해줘서 한 1mm는 날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농축이 되지 않도록 잡아주게 돼서 나중에 농축을 다 하고 나서 이 1mm만 딱 떠서 GC나 LC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일반적인 저희 팝스들은 GC 매스 혹은 매스나 이제 LC 매스나 매스로 다 분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농축된 거를 그대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추출이니까 추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요. 솔벤트 익스트랙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추출법 중에 하나, 용매를 이용한 고체 액체 추출법이죠. 고체상에서 액체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추출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추출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아까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클래시컬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모던 익스트랙션,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고요. 이 고전적인 추출법은 크게 그냥 저희가 예전부터 해왔던,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유리초자와 멘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동화 장비에 대해서 자동화 속슬렛 장비라고 말씀드리겠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뷰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 추출 장비인데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어져 있는 장비이고요.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 속슬렛 추출을 하면 보통 공전에 12시간에서 많게는 한 16시간 혹은 18시간까지도 추출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글라스웨어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수시로 지켜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면 혹시 문제가 생겨서 용매가 다 없어졌다. 혹은 냉각수가 잘 안 흐른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장비가 자동으로 다 멈춰주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동일한 속슬렛 방법이라고 했을 때, 기존 속슬렛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한 속슬렛 같은 경우는 일단 챔버의 용량을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라스웨어 산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맥스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동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용매 레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간격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슬렛일 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8시간 정도면 추출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간 자체도 한 절반 이하로 줄게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 절반 이하의 시간 동안 저희가 거길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멈춰주기 때문에 안전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자동화로 사용하든 수동으로 사용하든 사실상 용매를 끓인다는 것은 저희는 안전에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요. 그 리스크를 안는 시간도 절반이 되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는 그 어떤 솔루션보다 좋은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속슬렛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잠깐 또 보여드릴 건데요. 5가지 정도의 추출법을 지원을 해서 속슬렛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추출을 높인 속슬렛 웜이라든지 고온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좀 더 마일드한 연속 추출법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 장비는 끓는 전 150도 이하의 용매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추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매, 헥세인이나 아세톤이나 DCM이는 전부 다 끓는 점이 100도를 잘 넘지 않죠. 그래서 물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물 정도가 이제 좀 높은 끓는 점에 해당되는 용매일 것 같은데요. 물도 전부 다 커버 가능한 장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1, 2, 3, 4, 5, 6번 이렇게 6개의 포지션이 존재하는데요. 6개를 동시에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를 각각 다른 메소드로 추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메소드를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느 파라미터, 2시간이 좋을지, 4시간이 좋을지, 6시간이 좋을지 한 번에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5가지 추출법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5가지 추출법이 여기 보시는 속슬렛 웜, 고온 추출, 하드 익스트랙션 있고 연속 추출법, 그리고 트위즐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실 게 속슬렛인데요. 속슬렛법은 아래쪽에서 용매를 끓여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 냉각기에서 냉각이 되어서 아래쪽 샘플로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추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용매가 점점 차오르다가 기존 속슬렛 그냥 유리초자처럼 저희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레벨 센서를 통해서 레벨 센서까지 차면 아래쪽 밸브가 열리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요. 이거를 뭐 여러 사이클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몇 시간 동안 추출하겠다라고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출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린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린싱 과정은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용매를 끓여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냉각돼서 떨어지면 용기 안 챔버 안에 남아있는 잔류 추출물들을 마저 이제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필요 없는 용매를 어느 정도 날려버리는 드라잉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드라잉 과정을 거치면 이 용매들이 뒤쪽에 이제 웨이스트 바틀로 하나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추출법은 속슬렛 웜인데요. 속슬렛 웜은 좀 전에 보신 속슬렛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끓여서 응축시켜서 추출을 진행을 하는데 다만 다른 점이 추출될 때 이 속슬렛 챔버 자체에도 아래 보시는 것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히팅이 된다라는 거. 약간의 고온을 유지해주면서 조금 더 추출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린스나 드라잉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린싱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컨트롤러가 잘 안 돼서 그냥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속슬렛 웜에도 동일하게 드라잉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핫 익스트랙션인데요. 핫 익스트랙션은 말 그대로 고온 추출, 고온으로 추출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샘플이 용매에 잠긴 채로 그냥 그 상태에서 끓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 물에다가 넣고 한약 다리듯이 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출 효율 면에서는 보여드리는 5가지의 추출법 중에 가장 추출 효율이 좋고요. 다만 샘플이 계속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샘플에서 이제 필요 없는 저희가 보고 싶지 않은 추출물들까지도 같이 추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린싱 과정과 드라잉 과정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트위즐만법인데요. 트위즐만법은 좀 전에 보신 고온 추출법하고 매우 비슷한데 다만 샘플이 잠기지는 않고 끓는 용매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실제로 떨어지는 용매 자체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차가운 상태, 식은 용매가 떨어지고요. 다만 아래쪽에서 끓어오르는 용매 증기를 샘플 팀볼에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린싱과 드라잉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요거 드라잉까지 다 보고 나시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연속 추출법인데요. 영상을 좀 보시죠. 연속 추출법은 좀 전에 보신 트위즐만하고 매우 또 비슷합니다. 용매를 끓여서 위로 쭉 올라가서 냉각이 돼서 떨어지면 추출이 돼서 속슬렛과는 다르게 차오르지 않고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좀 전에 보신 트위즐만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트위즐만은 끓는 용매의 증기가 샘플에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데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연속 추출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증기와 샘플이 차단이 되어 있고 떨어지는 용매로만 추출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5가지 추출법들 중에 가장 마일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PPT 파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앞에 보여주신 5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추출 파라미터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추출 파라미터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선정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적절한 용매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적절한 용매는 대부분 저희가 보려는 물질과 비슷한 극성을 갖는 용매를 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팝스를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비극성 용매들, 뭐 핵산이나 혹은
DCM 정도를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아세톤 정도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추출 시간이나 이제 속슬랩 같은 경우는 사이클 수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추출 시간은 시간으로 가져가자고 하면은 보통 자동화되지 않은 장비의 한 절반에서 한 60% 수준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공전에서 한 14시간, 18시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통 한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추출 온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추출 온도나 그 밑에 솔벤트 드랍 레이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얼마나 빨리 용매가 떨어지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출 온도는 속슬렛 웜이나 핫 익스트랙션은 용매가 잠긴 상태에서 히팅을 해주잖아요. 이때의 온도를 어디까지 올릴 건지 설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장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용매를 고르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라 크게 고려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음은 샘플 준비. 아까 처음에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준비는 완벽하게 건조를 시켜주시고 균질화를 해주시고 곱게 갈아서 샘플의 표면적을 넓혀주시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추출물의 농도가 이제 샘플상에서 추출물의 농도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샘플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용량 샘플을 커버할 수 있는 LSV 옵션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뭐 2800 지금 이 장비 가지고 속슬렛 웜으로 추출한 퇴적물에서의 pH이고요. 스탠다드를 가지고 측정을 한 장비인데 보시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한 80%대에서 한 100,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래서 회수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전들이 아마 보통 회수율 60% 이상, 70% 이상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하는 조건이 될 거고요. 중에 pH를 지금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pH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 벤조 AP램 한 가지만 보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다 16종을 다 보게 될 거고요. 16종을 보는데 나머지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맨 위에 있는 나프탈렌과 아세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얘가 이 두 가지 물질은 그 쉽게 휘발되는 물질들이다 보니까 농축 과정이라든지 추출 과정에서 좀 소실이 좀 아무래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이 두 가지 물질들에 대한 공식적인 회수율은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50% 후반대, 60% 정도에서 한 80% 언더 정도로 회수율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저희 현대적인 추출법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추출법들에는 지금, 저희가 보일 거는 여기 PSE, ASE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가압 용매 추출 장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SFE나 MAE,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추가하면 이제 울트라소닉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 PS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 용매 추출 장비는 말 그대로 용매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추출하는 용매의 온도가 10도가 증가를 하면 추출 효율이 2배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온도를 올리면 얘네가 기화돼 버리기 때문에 용매가 그래서 맘대로 올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그래서 이런 많이 보셨을 법한 3중점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솔벤트를 사용을 하는데 온도를 올리면 솔벤트는 기체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압력을 올림으로써 용매를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추출 장비의 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핵산이 저희가 한 70도 정도에서 끓죠. 70도를 넘어가면 69도인가요? 7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될 텐데 압력을 올려서 압력을 뭐 100바까지 올려주면 100도씨에서도 기체가 아닌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장비는 크게 6개의 동시 추출이 가능한 장비와
4개가 동시 추출이 가능한 장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장비들마다 이제 샘플을 담을 수 있는 셀은 최대 40mm에서 120mm 정도로 구별이 되고요. 기존의 속슬렛 방법, 뭐 그게 수동이 됐건 자동화 장비가 됐건 속슬렛 방법보다 용매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속슬렛을 수동으로 하시면 보통 한 200ml 정도, 적으면 200ml 정도의 용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시면 총 한 120에서 150ml 정도를 쓰시게 되는데, 지금 가압 용매 추출 장비를 사용하시면 100ml 언더, 보통 한 60에서 80ml 정도면 충분히 추출이 완료되기 때문에 용매 사용량이 감소함으로써 환경적으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용매를 다시 농축을 해야 되는데 그 농축하는 시간 자체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용매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장기간으로 보신다면 괜찮은 옵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장비 또한 샘플 6개를 동시 추출이 가능하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온도나 압력 범위는 200도씨에 150바가 될 거고, 여기에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몇 번 추출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 추출하는 단계별로 다른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헥산하고 MC를 섞어서 1대1로 섞어서 추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싹 클린업 하느라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아세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바이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싱코 플러스라는 장비하고 같이 세트를 잘 이루어서 나가는 장비인데요. 싱코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그 꼭지가 달린 바이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생긴 바이알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알로 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바이알을 껴서 추출해서 바로 농축할 수 있도록 용매를 옮기면서 오는 위험이라든지 혹은 샘플 로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정하셔야 되는 파라미터는 용매는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홀드 타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홀드 타임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 상태의 고온 고압의 용매에 샘플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 실질적으로 추출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수, 몇 번 추출을 할 거냐라고 보실 건데요. 보통 한 번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2번까지, 한 번이나 2번을 일반적으로 추출에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도랑 압력은 가장 많이 쓰시는 게 100도씨 100바 정도. 사실 이게 조금 변한다고 해서 저희 결과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추출효율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아지니까 이거는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샘플 준비에 있어서 앞에 건조나 균질화, 표면적을 늘리는 곱게 가는 그라인딩 이런 건 다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혼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혼합제로는 규조토나 셀라이트나 혹은 모래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장비에서는 이렇게 생긴 셀에 여기 안에 샘플을 넣게 됩니다. 이 샘플이 너무 고운 가루이거나 하면 여기 사이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저희가 떡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뭉쳐서 이 샘플 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아래쪽에 이제 필터까지 이제 내려가 버리는, 너무 고운 샘플인 경우에는 흘러 내려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혼합제를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부 오염이나 이제 교차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의 펌프로 6개의 샘플 쪽으로 솔벤트를 다 밀어넣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펌핑을 하고 각각 다 포지션별로 다른 밸브를 통해서 여기가 샘플 셀인데요. 샘플 셀로 들어가고 각각의 샘플 셀도 각각 밸브를 통해서 컬렉션 바이알로 모여지기 때문에 교차 오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데요. 포지션 1, 2, 3번에는 샘플을 넣었고요. 4, 5, 6번에는 그냥 블랭크, 아무것도 없이 규조토만 채워서 했는데,
여기 4, 5, 6번에는 당연히 샘플 검출이 되지 않아서 교차 오염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한 번에 워싱을 거친 다음에 다음 러닝에서는 6개 전체 다 블랭크로 돌려봤을 때 6개 모두에서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전 테스트에서의 캐리오버도 없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보셨던 두 장비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속슬렛 자동 속슬렛 장비는 2800 그리고 가압 용매 추출 장비는 2916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800 같은 경우는 두 장비 모두 다 고체 액체 추출법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2800은 상압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요. 상압에 식은 용매가 일반적으로 속슬렛 사용하면 식은 용매가 떨어지니까 그냥 상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916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에서 좀 더 추출 효율을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용매가 지금 속슬렛에서는 끓여야 되기 때문에 끓여서 응축해야 되기 때문에 2800에선 끓는 저 150도 이하의 유기용매나 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916에서는 모든 유기용매나 물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 다른 용매 가능합니다. 916에서는. 하지만 2800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2800은 6개의 포지션을 각각 다 다른 메서드로 돌리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반면에 이 916은 그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요. 동시 추출은 두 제품 다 6개의 샘플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고요. 이 916 같은 경우는 914 모델은 4개의 샘플이 동시 추출이 될 겁니다. 속도 면에서 보면 가압 용매 추출 장비가 아무래도 높은 효율로 추출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좋은데요. 저희 pH, 대기나 흙에서의 pH를 예로 들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공전상 16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추출이. 근데 지금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맥스 8시간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916 장비 같은 경우는 짧게는 20분, 길게 잡아도 40분 정도면 한 번에 추출이 6개의 추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가압 용매 추출 장비가 훨씬 더 좋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용매 사용량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용매 사용량도 적어지고요. 다만 단점이라면 가격 면에서는 가압 용매 추출 장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샘플을 추출을 해야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속슬렛 웜을 했을 때 3시간 정도 추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800을 사용하면 하루에 한 18개, 20개 언더의 샘플을 추출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9시간 기준으로 됐고요.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근사치로 얘는 3시간씩 3번, 6개씩 추출이 되니까 18개의 샘플이 추출이 가능하고요. 또 가압 용매 추출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5분 좀 넉넉히 잡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 8시간 기준 10번 정도 돌릴 수 있는 양이 돼서 하루 돌릴 수 있는 샘플이 한 60개 정도로 거의 한 3배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장비 구축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창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SP법 같은 경우는 추출 효율이 사실상 기존에 수질 쪽에서 보통 사용하시면 LLE법과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추출 효율 면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으로 보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에포트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다만 장비 구축에 좀 높은 가격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질문상에는 LLE보다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럼 SP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 추출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솔리드 페이지 익스트랙션. 이런 부분이면은 시간적으로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그 용매에 엄청 이제 그 원하는 물질들이 잘 녹아야 되는 파트들인데요. LLE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 부분이 SP는 말 그대로 솔리드 페이지 익스트랙션이거든요. 그래서 고체상의 샘플 중에서 추출을 하는 법, 밀에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SP를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액상 샘플을 그 퓨리피케이션 하는 개념으로 필요 없는 거를 좀 제거해 나가거나 아니면 흡착시켜서 그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시간적 효율로 보면 사실 LLE보다는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농축 장비, 12구가 동시에 된다는 농축 장비가 있는데요. 그 농축 장비에 SP도 옵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SP 옵션을 위에다 붙여서 그러면은 거기서 제 SP 바로 필터링을 해서 바로 농축하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그나마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보다는 동시 추출, 동시 농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초인계 추출법하고 좀 혼동을 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2800을 이제 수질 시료에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사실 수질 시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2800 같은 경우는 고상 샘플에서의 용매를 통한 추출법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수질 시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마 이런 팝스 쪽에서 일반적인 환경 시료에서는 잘 없으실 텐데요.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는 수질 중에 이제 그리스나 오일 같은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이제 셀라이트 같은 걸 통해서 셀라이트에 흡착을 시켜서 그 셀라이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2800을 사용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다 보니까 실제 적용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수질 샘플 그대로를 사용하시기에는 앞에 보신 두 개의 추출 장비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수질 쪽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는 게 LLE법, 액체 추출법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들은 다 액체 고체 추출 장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장비 자동화된 SP 장비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나온 것 중에는 자동화라기보다는 거의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완전 자동화 제품들은 없고요. 세미오토 정도 되고요. 다중으로 사용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분석까지 이어지는 자동 SP 장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추출물의 점도가 높을 경우에 PSE 적용이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추출물의 점도가 높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가 고온에서 잘 녹았다가 어쨌든 고온 고압으로 있다가 상온 상압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굳을 정도가 되면 중간에 관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샘플량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관에 막히는 거 없이 이루어지도록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점도보다도 얘가 다시 재석출이나 아니면은 딱딱하게 고농도에서의 샘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부분만 막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